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학습지는 모두 잘 제출했나요? 오늘 영상과 함께 지난 시간 공부했던 학습지의 모범 답안은 아직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반이 있어서 다음 시간 영상과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으면 진짜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것 꼭 복습해서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그나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꼭 이어지니까 꼭 복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시 학습지를 꺼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기억하나요? 우리 잠깐 상기해보고 이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훈민정음, 자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음의 종류 무엇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가 있었죠. 상형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든 글자이고, 가획자는 획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성, 출, 초려의 자질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체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표면적인 모양이 다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획을 했지만 가획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이어서 모음의 제자 원리와 문자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부터 시작하는데 상형을 한 대상이 다르지요. 삼재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아래의 설명대로 합성은 합하여 만든 것이 합성인데 이 합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합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얘도 설명하면서 합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 합용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이번에도 역시 상형의 원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상형은 모양을 본뜬 건데요. 오늘 배울 모음에서의 기본자는 삼재, 다시 말하면 천, 지, 인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자음에서는 약간 과학적인 면이 있다면 오늘 배울 모음에서는 철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만물의 근원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음 속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본을 땄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속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나와 있네요. 먼저 하늘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고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땅은 이렇게 평평한 평지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화를 꿈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의 둥근 모양, 그리고 땅의 평평한 모양,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을 따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지금 이런 모음을 사용하고 있나요? 이 모음은 아래, 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감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소실되었는지는 이후 언급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발음은 학자들이 이제까지 내려오는 서적과 방언들 연구하여 나타난 것인데 아하고 오의 중간 발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음은 해당 글자를 발음할 때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모음은 약간 철학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음에도 음과 양이 있는데 먼저 양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모음 중에 어떤 것이 양성일 것 같나요? 그림에도 비슷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약간 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럼 하늘은 음성일까요? 양성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한 대로 여기 있는 아래 아는 양성 모음입니다. 그럼 땅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강원도나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북한이 파놓은 땅굴 체험학습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가보았는데요. 한여름에 갔어도 좀만 내려가도 찬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유추 한번 해봅시다. 땅은 음성과 양성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음성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끼리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하니까 양성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음과 양이 조화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음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닌 중성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음의 기본자를 정리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습지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일시정지를 누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합성인데요. 합성은 합해서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위를 보면 아래아랑 으랑 합쳐져서 오와 우가 나왔죠. 아래는 아래아와 이랑 합쳐져서 아와 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쉬운데 문제는 이 오와 우 그리고 아와 어에도 음성과 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오와 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를 보면 하늘이고 양성인 아래 아가 땅 음성인 으보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으보다 위에 있죠. 그럼 조금 쉽게 결론이 나오죠. 오는 바로 양성입니다. 그런데 우는 이와 반대로 양성인 아래 아가 음성인 으 아래에 있으니까 음성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제 아래에 있는 아와 어를 한번 볼까요? 이걸 하기 전에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마인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 위에 큰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좀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됐다고 들은 적 있나요? 몇몇 학생들은 아마 들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뺨은 기본이고 숟가락 밥그릇이 날아다녔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조금 쉬워졌을 겁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우세인 것을요. 그럼 양성인 아래 아가 중성인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가 당연히 양성일 것이고 아래 아가 왼쪽에 있는 어는 음성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자인 아래 아, 으, 이가 서로 합성한 것을 바로 초출자라고 합니다. 초출자는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어 처음으로 생긴 글자라고 해서 초출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겠죠? 모양으로 보면 양성인 오에 아래아가 한 번 더 붙었기 때문에 요는 당연히 양성모음, 음성인 우에서 아래쪽에 아가 붙었기 때문에 유는 음성, 아랑 어도 마찬가지로 야는 양성, 여는 음성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이 글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초출자에 아래아가 한 번 더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음들 요, 야, 유, 여 모두 처음에 시작하는 소리를 뭘로 배웠죠? 그렇죠.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께서는 이 점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말싸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언해, 즉 우리말로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보이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기가 힘들어서 제가 음을 붙여보았습니다. 요, 여, 오, 동, 이기어, 이. 이 말은 오늘도 도움을 받기 위해 선비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님. 네, 오른쪽에 선비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셨네요. 요는 오와 같지만 이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세종대왕께서도 요를 발음할 때 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요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처음 본 그 장에는 요뿐만 아니라 야와 유, 여까지 모두 이에서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 글자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양으로는 초출자에 다시 아래아가 붙어서 만들어졌지만 소리로는 이에 초출자가 합해져서 제출자가 된 것입니다. 제출자라는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에서 일어나 두 번째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이로부터 시작해서 초출자가 다시 만들어졌으니 제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출자와 제출자는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바로 합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음의 기본자, 합성자, 다시 말하면 초출자와 제출자를 정리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습지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일시정지를 누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세 번째 이야기는 합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글자를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있죠. 와와 워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지만 요와 야가 합쳐진 것, 그리고 유와 여가 합쳐진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자 합용자라고 하는데 합용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합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합성은 합해서 한 글자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이 모음들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합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모음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음은 철학적 이론에서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예가 없어도 이론상으로 가능한 이런 요와 야가 합쳐진 모음, 그리고 유와 여가 합쳐진 모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모음들은 우리가 상형과 합성해서 본 글자들이죠. 그런데 이 글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합용, 일자, 중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글자들이 이가 합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합용을 해보면 이런 글자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모음에 이가 다시 합해져도 의미가 없으니 이의 이 합용은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음은 첫 번째, 아래아에 이가 붙은 모음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아래아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세국어 문헌에서 그리고 앞으로 배울 고전문학에서 이 글자를 애로 읽을 때가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두면 학습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방 보았던 위에 있는 글자들이죠. 그런데 이 글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합용, 이자, 중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까와 같이 이 글자들의 이를 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합성해 보면 이런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글자들은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도 있지만 쓰지 않는 글자도 있습니다. 쓰지 않는 글자 중에서는 확실하게 문헌에 사용된 예가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와 이가 합쳐진 애 같은 것들도 있지만 요와 야가 합쳐진 것이랄지 또 여기 이가 합쳐진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 즉 모음을 정리해보면 훈민정음 중성 11자에 여기 있는 합용자 18자를 더하면 중성은 총 29자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 마지막 설명입니다. 바로 문자, 특히 초성의 사용 방법 중 이어쓰기와 나란히 쓰기, 다시 말하면 연서와 병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말로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아까는 어려운 한자로 된 해례본을 가져왔냐면 언해본은 극히 일부만 있거든요. 그래서 언해본에는 아까와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할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는 점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날 입시울 소리 아래 니저 쓰면 입시울 가베야반 소리 다외나니라. 어렵죠? 선생님이 이렇게 글자를 읽어봤는데 대충 알 것도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선배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네요. 이응을 입술소리 아래 이었으면 다시 한자어로 말해보면 연서로 하면 뭐가 된다?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술 가벼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입술을 가볍게 붙였다 띄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V 느낌으로 V 이런 느낌으로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입술소리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미음과 비읍과 피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비읍과 관련되어서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쌍비읍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아래에 뭘 이었으면 이응을 이렇게 연달아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 즉 순경음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은 우리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어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비읍 순경음만 사용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순경음, 즉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은 어디서 사용했냐 하면 우리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으니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인데요. 예전 책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읽는데요. 이번에는 좀 내용을 건너뛰어서 왼쪽을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소리랄 어우러 불쓸 띠면 갈바스라. 이것도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선배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첫소리를 합하여 쓴다면, 다시 말하면 같은 글자를 합하여 쓰거나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비읍과 시옷을 합하여 쓸 것이면 나란히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란히 쓰기, 한자어로는 병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병서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서와 병서를 정리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학습지에도 있는 내용이니 일시정지를 누르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용 마지막 모음의 창제 원리와 연서와 병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학습지도 꼼꼼하게 정리했겠죠? 잘 정리해서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시대 조선 안에서 한자음을 교정하려고 낸 책인 동국정운과 동국정운의 23 잠호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